이 세상은 이제 평범한 무기로는 상처조차 입지 않는 괴물들로 가득 찬 이상한 지옥이 되어버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초능력을 가진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뿐이다. 그들 중 가장 강한 이는 우리의 주인공 K였지만 그조차도 전능하지는 않았고 조직의 배신으로 수십 마리의 괴물들과 함께 갇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다행히도 그는 종말이 오기 전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는 괴물들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죽인 괴물의 힘과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주된 능력을 그대로 지닌 채 아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그는 자신이 어떻게든 아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는 순간 슬리퍼를 신은 발이 그의 방으로 들어온다. K는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가 낯선 사람이 자신을 내려다보자 요람 구석으로 몸을 움츠린다.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혹시 조직에서 온 사람은 아닌지 알아내려 애쓰며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뒤엉킨다. 하지만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숙여 그를 아짱이라고 부르며 인사한다. 이 낯선 여자는 그의 어머니인 것 같고 그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여자는 그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요리하러 돌아가고 이제 아짱이 된 K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다. 모든 것이 그가 익숙했던 세계와는 달리 평화롭고 깨끗해 보인다. TV가 켜져 있고 집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린다. 밖에는 괴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은 분명 평화로운 시대이고 그가 갑자기 아기로서 이곳에 있게 된 것은 환생했다는 뜻이다. 이제 그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또 다른 세계에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는 그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정말 오랜만에 아짱은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신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날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력을 보고 지금이 2020년임을 알게 되는데 이는 그가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났다는 뜻이다. 이건 좋지 않다. 지금의 아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작은 팔다리는 몸을 지탱하기엔 너무 작다. 목소리도 이전의 몸과는 달라서 말조차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끔찍한 소식이다.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곧 종말로 치닫는 상황에서 평범한 아기로 있을 시간이 없다. 아짱은 엄마를 바라보며 그녀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두각시처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그녀도 뭔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비록 그다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다. 적어도 융통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선반에서 여러 상자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손재주도 별로 없어서 요리할 때 그릇에 밀가루를 터무니없이 많이 쏟아붓는다. 요리 실력도 형편없어서 아침을 만들다가 집을 태울 뻔하기도 한다. 그녀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아기를 돌보려고 최선을 다한다. 심지어 아까 불에 그을린 머리로도 말이다. 벌써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고 그의 새로운 인생의 앞날도 험난해 보인다. 초인종이 울리고 엄마는 문을 열어 방금 도착한 소포를 받으러 간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배달비를 내기 위해 지갑부터 찾아야 한다. 엄마가 지갑을 찾으러 나가자 아짱은 자신이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들은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한다. 그가 소포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배달원들이 소포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였다. 그 배달원들 또한 감염된 상태였고 결국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과 그 소포 배달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를 깨닫기 시작할 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반대편에서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와 소포를 받으라고 재촉한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모든 것이 아짱이 예측한 대로였다. 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감염되어 배달 괴물로 변해 있었다. 아짱은 겁먹을 수 없었고 아기 몸이지만 자신을 지킬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엄마가 준 젖병과 베개뿐이었다. 아짱은 베개를 집어 바닥에 던졌고 그 순간 괴물이 그의 머리를 향해 곧장 공격을 퍼부었다. 강력한 공격이 아기 침대를 가르며 지나가자 아짱은 재빨리 젖병을 집어들고 침대 밖으로 탈출해 아까 바닥에 던져둔 베개 위에 착지했다. 저런 공격에 한 번이라도 닿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다행히도 그는 전생에서 괴물들과 싸운 경험이 충분히 있어서 그 경험으로 지금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상대는 증폭된 괴물처럼 보이고 게다가 머리에 달린 족수는 더욱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그가 또 하나 아는 것은 이런 강한 괴물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매우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병을 가볍게 괴물 밑으로 던지고 괴물은 그 병에 걸려 그를 향해 돌진하다가 그의 머리 위를 넘어 창문을 뚫고 나가버린다. A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생에서 겪었던 모든 처절한 전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그가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그의 등에서 꼬리가 솟아나 창문 밖으로 괴물을 쫓아나간다. 그 꼬리는 거리 위에 쓰러진 괴물의 시체에 닿아
살아있는 것처럼 괴물의 코어를 집어삼킨다. A짱은 꼬리를 붙잡고 그것이 괴물의 코어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 능력은 전생에서 자신이 가졌던 두꺼비의 꼬리이기 때문에 그는 이 꼬리가 익숙하다. 이 능력은 강력하지만 환생한 후에도 왜 여전히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한다. 대재앙은 앞으로 4년 뒤에 일어날 예정이고 전생의 K는 그로부터 3년 후에 태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 능력을 얻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다. 전생에서는 두꺼비의 꼬리를 가진 괴물의 코어를 흡수한 후에야 이 능력을 얻었다. 또 하나 다행인 점은 능력을 일찍 각성할수록 그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시험 삼아 그는 자신의 손을 날카로운 칼날로 변형시켜 아기 침대를 내리쳐 보았고 침대는 순식간에 휘어졌다. 전생에서는 7살에 S급으로 각성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갓난아기 때부터 이 힘을 가졌으니 전설적인 트리플 S랭크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와 명예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얻을 수 있는 그의 티켓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기어가다가 아까 휘어버린 침대가 쓰러지기 시작했고 그 방향이 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다. A짱은 피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금속 침대가 금이 가며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이 감기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침대가 쓰러지는 순간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생과 자신을 끔찍한 시련에 몰아넣었던 무자비한 주인을 떠올린다. 그 남자는 그에게 살아남기 위해 개밥을 먹는 것과 같은 역겨운 짓을 시켰다. 그런 일들은 그가 정말로 조직의 개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A짱은 자신이 조직의 개라고 불린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악문다. 그는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하고 햇살이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다. 괴물을 쓰러뜨린 후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가까이에 앉아 책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어머니를 본다. 결국 어머니가 그를 구해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가 처음에 왜 기절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의 능력의 힘이 그의 몸에 너무 과한 것 같다. 단 30초만 사용했을 뿐인데 완전히 지쳐버려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다시 자신의 힘을 다루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그는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어머니가 읽고 있는 책을 들여다보는데 책에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다. 그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보물을 잃을 뻔했다고 적혀 있다. 아마도 그 보물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다. 어머니의 등에 심한 멍도 있는데 아마 그를 지키다가 생긴 상처인 듯하다. 전생의 어머니는 그를 조직에 팔아넘기고 쉽게 이익을 챙겼겠지만 이 여성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그는 작은 손을 뻗어 어머니를 위로하려 하고 어머니는 그의 손길을 느끼자마자 그를 꼭 끌어안는다. 이 여성은 전생의 어머니와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당분간 그녀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어쨌든 아직 시간이 많지 않고 세상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변하게 된다. 다음 몬스터는 이미 오고 있을 것이고 그는 새로운 집을 지키고 싶다면 30초 이상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밖에서 한 창문 청소부가 고통에 떨고 있다. 그의 눈, 입, 코에서 파란 슬라임이 스며나온다. 파란 슬라임은 아래로 미끄러져 배수관을 타고 어딘가 특정한 곳을 향해 이동한다. 아찬이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빨간 담요로 덮인 무언가를 그에게 가져온다. 어머니가 담요를 껐자 안에는 그를 위한 우리에 든 개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친구를 가질 수 있도록 이웃에게서 그 개를 데려왔다. 아찬은 전생에서 그 개를 기억해낸다. 그 개는 사나운 잡종이었고 그는 이 생에서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 개는 아기와 놀기에는 너무 클 정도로 덩치가 컸다. 하지만 이것이 아찬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약간 덜렁대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쓸모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다. 만약 그가 개를 제대로 훈련시킨다면 강력한 동료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이동수단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큰 개를 키우는 것도 결국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에 번진 작은 미소를 보고 흐뭇하게 웃는다. 어머니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아찬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만족스럽다. 그녀는 집안일을 더 하러 가면서 두 사람 아찬과 개이 놀도록 내버려둔다. 아찬은 개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우선 개에게 먹이를 먼저 줘야 할 것 같다. 그는 부엌에서 소시지를 가져와 개에게 주며 먹으라고 명령한다. 개가 그것을 먹으면 아찬이 그 개의 주인이 되고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아기가 개와 계약을 맺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는 너무 단순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개가 소시지를 집으려고 몸을 숙이자 아찬은 개의 머리를 짓밟으며 둘 사이의 힘의 차이를 과시한다. 하지만 개가 아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례함을 참아줄 거라는 뜻은 아니다. 개는 두 앞발로 아찬의 얼굴을 정확히 때려 아기를 날려버린다.
그리고는 조용히 소시지를 즐기려고 돌아서지만 아기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찬은 큰 소리로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개를 공격하려고 뛰어오른다. 아찬이 개에게 달려들고 둘은 어울려 싸움을 벌이며 엄마는 그들의 장난을 보며 웃는다. 두 아이는 벌써 친구가 된 것처럼 보인다. 요리를 하던 중 그녀는 밀가루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밀가루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파란 슬라임 괴물이 싱크대에서 올라와 싸우고 있는 개와 아기 위로 우뚝 솟아오르며 여전히 밀가루를 찾으려 애쓰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향해 다가간다. 슬라임 괴물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아찬의 엄마를 정확히 겨냥한다. 개는 재빨리 움직여 그녀가 다치기 전에 괴물에게 달려든다. 개는 딱 맞춰 도착해 그녀를 싱크대 아래 찬장으로 밀어넣어 슬라임이 공격하기 전에 구한다. 다행히도 엄마는 슬라임과 개가 뒤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아차는 이 모든 상황을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괴물은 너무 약해서 실제로 큰 문제를 일으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처리하기엔 귀찮은 상대다. 괴물의 액체 성분 때문에 베거나 찌르는 공격이 소용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엄마는 찬장에서 나오려고 애쓰지만 머리의 통증에 더 신경을 쓰느라 뒤에서 개와 괴물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국 슬라임은 개를 감싸기 시작하고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하기 시작한다. 아차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 그는 과거의 전투에서 슬라임 괴물이 건조함에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말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즉시 분유가 담긴 자신의 병을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 괴물에게 던진다. 슬라임은 움찔하며 크기가 줄어들고 방 안을 이리저리 튀어다닌다. 분유 덕분에 수분을 잃은 슬라임은 당황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아차는 슬라임이 멈춘 틈을 타서 쓰레기통으로 그것을 가둔다. 이제 상황이 정리된 것 같고 개와 엄마 모두 주방 조리대 뒤에서 머리를 내밀어 상황을 살핀다. 그때 엄마가 실수로 밀가루를 둘 다에게 쏟아버려 이미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더 엉망이 된다. 밀가루가 쏟아진 탓에 엄마는 옷에 밀가루가 묻기 전에 얼른 씻으러 달려간다. 한편 아차는 괴물을 잡는 데 성공한 짜릿함을 계속 즐긴다. 슬라임은 천연 몬스터 퇴치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아찬이 슬라임의 액체를 창문에 바르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몬스터의 공격을 막는 억제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쓰레기통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슬라임이 그 밑에서 튀어나와 조용한 틈을 타 도망치려 한다. 강아지가 슬라임이 멀리 도망치기 전에 앞을 가로막고 아찬도 달려가 다시 잡으려 하지만 슬라임은 여전히 재빨리 빠져나가 이번에는 쓰레기통에 갇히는 일 없이 완전히 도망친다. 슬라임은 창문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두 사람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슬라임은 스스로 그들의 집에 찾아와 난장판을 만들더니 뻔뻔하게도 혼자서 떠나려고 한다. 슬라임이 약하긴 하지만 너무 건방져서 두 사람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슬라임이 그냥 도망가게 둘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 아차는 근처에 있던 우산을 무기로 집어들고 충직한 말처럼 강아지 등에 올라탄다. 슬라임이 멀리 도망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 괴물을 쫓아갈 시간이다. 슬라임이 도망쳐서 앞으로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둘 수는 없다. 그들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슬라임이 건물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슬라임이 지나가던 소녀의 머리 위에 액체를 떨어뜨리고 소녀는 위를 올려다보며 슬라임이 뛰어내려 자신을 삼키려는 순간을 목격한다. 아찬과 강아지는 아기를 구하려고 달려가고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슬라임을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괴물이 소녀를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두면 이곳은 결국 피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광경은 아찬이 전생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본 것이다. 강아지는 소녀에게 제때 도착해 그녀를 뛰어넘고 아찬은 우산을 펼쳐 슬라임의 비가 소녀에게 닿기 전에 막아낸다. 슬라임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우산에서 튀어내려 이번에는 강아지와 아기를 직접 공격하려고 한다. 아차는 자신의 능력을 잠깐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몬스터를 순식간에 끝내야 한다. 그는 능력을 실은 강화 펀치를 날려 즉시 몬스터를 꿰뚫고 파괴한다. 슬라임은 폭발하며 사방에 흩어지고 완전히 패배한 채로 아찬과 강아지는 짧은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둔다. 다행히도 그는 소녀가 슬라임의 먹이가 되기 전에 제때 구할 수 있었지만 소녀는 그가 능력을 쓰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는다. 소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방금 목격한 장면을 생각하면 그녀가 도망친 것도 이해할 만하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 엉망진창을 치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의 기적 위에서 꼬리가 튀어나와 길거리에 흩어진 슬라임을 흡수하러 간다. 꼬리는 다른 몬스터의 능력을 흡수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생에서 K가 새로운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 능력과 교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꼬리가 흩어진 슬라임 액체를 빠르게 흡수해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있다. 그는 손에 슬라임볼을 만들어 보며 능력을 시험해 보는데 정말로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생에서 케인은 조직에 들키지 않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적게 교체하려고 애썼다. 그것이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지만 타오티의 꼬리가 어떻게든 스스로 진화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의 나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능력의 힘이 더 강해지고 적응 속도도 더 빨라진다. 케인은 10살의 능력 사용 자격을 얻었지만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몬스터 독을 견디지 못하고 노출되자마자 모두 죽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의 케인은 전생의 어떤 잠재 후보들보다도 더 어리기 때문에 그의 성장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걔가 그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케인은 믿음직한 탈것의 등에서 뛰어내린 뒤 새로운 슬라임 능력을 사용해 주변을 코팅하여 더 이상 몬스터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완전히 지쳐버렸다. 새로운 능력을 얻거나 현재의 능력에 적응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의 체력이 너무 낮아서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라임 장벽 덕분에 이제 몬스터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테니 앞으로의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A짱은 탈진한 채 바닥에 쓰러지고 걔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온다. 드디어 걔가 아까 당한 굴욕에 대한 복수를 할 시간이 온 것처럼 보인다. 걔는 몸을 숙여 A짱의 셔츠 목덜미를 물고 들어 올린다. 잠시 동안 아기는 자신이 이제 개밥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파트 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아까 쏟아진 밀가루를 완전히 씻어냈다. 그녀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거실로 가서 아들이 걔와 함께 바닥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을 본다. 겉보기에는 꼭 껴안고 있는 것 같지만 A짱은 위에 올라탄 개의 무게에 맞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기는 푹신한 감옥에서 겨우 빠져나와 아파트를 지키는 임무를 시작한다. 그는 창문과 환기구 그리고 배수관에도 특수 슬라임을 바르는 데 성공한다. 이제 큰 재난이 집을 덮쳐도 한동안은 안전할 것이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는 타오티 꼬리의 현재 상태도 파악할 수 있었다. 과거 생에서는 하나의 능력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번에 4가지 능력을 저장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은 타오티 꼬리와 슬라임 능력을 모두 쓸 수 있지만 약 30초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큰 재난에 대비하려면 그는 다른 일들도 해야 한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자다. 재난 이후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사실 몬스터가 아니었다. 물류가 마비되면서 발생한 굶주림이 결국 물자를 차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쟁탈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초기에 물자를 비축하고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심지어 추종자를 만들고 재난의 가장 위험한 시기에도 자기 편을 둘 수 있다. A짱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하지만 아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슈퍼마켓은 붐비고 결국에는 그곳들조차 몬스터로 가득 차게 된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감염된다면 질병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다. 지금의 몸으로는 A짱이 혼자서 대규모 무리를 상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만 당장 물자를 구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 앞으로 물자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던 중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린다. 누구에게서 온 건지 확인하러 가보니 집주인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본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아 그는 쉽게 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체 채팅방 사람들은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과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직 그들은 다가올 종말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하고 A짱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진실을 알려줄 생각에 내심 즐거워한다. 그는 몰래 계정을 만들어 방에 들어가 곧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미리 생필품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는 신중하게 안내하며 도와주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방금 계정을 만들어 아직 프로필조차 없는 것도 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기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온라인 포럼들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조직이 결성되기도 전에 모두 죽고 말 것이다. 갑자기 휴대폰으로 친구 요청이 들어온다. 호기심에 그 요청을 수락하자 상대방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만약 그가 정말로 생필품을 찾고 있다면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아이디는 허리였고 아기에게는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다. 그것은 조직에서 일했던 여성의 이름이기도 했는데 그녀 역시 허디라는 이름을 썼다. 그의 추측은 정확했고 화면 너머의 인물은 그가 생각한 바로 그 허리였다.
그녀는 컴퓨터와 각종 기기로 가득한 방에서 의자에 기대 앉아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제 그녀에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그녀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매우 신중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어떤 거래든 하기 전에 그들은 그녀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어 한다. 상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번거로워졌고 서로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직설적으로 제안의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보급품, 즉 음식, 물, 방어구 등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 단,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격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 정보의 가격은 1억 엔이다. 하지만 하세계는 이동 수단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모은 보급품의 20%를 자신에게 주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녀의 목소리 톤과 1억 엔이라는 시작 가격, 모두 초등학생에게 더 어울릴 법한 느낌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조직에서 기억하는 핫이 아닐 리가 없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며 왜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묻는다. 게다가 그는 애초에 왜 이 협상에 동의해야 하는지도 질문한다. 핫은 그에게 동료가 아니라 적이 되고 싶은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서로 다투거나 불신하는 것보다 잘 지내는 쪽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아기는 동의하며 보급품을 수령할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가 사는 아파트 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정보를 넣어두었다고 말한다. 그 조직은 아직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핫 역시 아직 그 조직의 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노는 위험한 여자다. 일단 그녀가 목표를 정하면 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사람을 최대한 이용하려 든다. 그녀가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한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할 리가 없다. 그녀는 단지 정보를 미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A짱이 그녀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녀가 아니라 그가 상황을 뒤흔들게 된다. 그는 먼저 휴식을 취하고 2시간 동안 잠을 잔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전에 소진됐던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어서 자신의 정체를 그녀에게 그렇게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대신 계단에 주목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계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다. 아직 아기인 그는 지금의 몸으로는 계단을 오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복슬복슬한 동료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바라본다. 그 강아지가 우체통까지 가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짱은 강아지의 꼬리를 잡아 끌며 강아지를 깨우려 하지만 강아지는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 강아지는 꼬리로 아짱을 쳐서 아짱은 뺨이 빨개진 채로 날아가 버린다. 아짱은 자신이 그 짐승을 길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둘의 사이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아짱은 주방 조리대 위에서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간식 상자였고 아짱은 그것을 이용해 강아지를 유인해 도와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짱은 강아지 간식을 손에 조금 쏟아 담아 강아지의 코 앞에 가져다 댄다. 몇 초 만에 강아지는 벌떡 일어나 곧바로 거래에 응한다. 강한 인상과는 달리 이 잡종 강아지는 사실 꽤 쉽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동수단을 확보한 아짱은 이제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핫이 정보를 남긴 장소로 가야 한다. 아짱은 강아지를 타고 아파트 건물 안을 달려 결국 우편함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 우편함 중 하나에는 분홍색 편지가 삐져나와 있다. 분명히 저것이 목표물임이 틀림없지만 그곳에는 이 구역을 감시하는 카메라도 있다. 핫이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의 정보는 즉시 팔려버리고 그는 우위를 잃게 된다. 핫은 모르는 사람과는 엮이지 않기 때문에 아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한다. 그럴 경우 그녀를 속이기만 하면 된다. 아기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해 방 안에 가느다란 붉은 촉수를 뻗어 주변을 훑으며 수상한 것이 있는지 탐색한다. 아파트 보안 카메라 외에도 그는 그녀가 설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숨겨진 카메라 세대를 더 찾아낸다. 그녀가 그의 정체를 어떻게든 밝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핫은 컴퓨터 방에서 웃으며 이번에는 어떤 바보가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지 기대에 차서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도 우체통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음에도 그녀가 대화하던 사람으로부터 이미 정보를 수집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카메라 영상을 뒤져보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체통 옆에 멍하니 서 있는 개 한 마리뿐이다. 그녀는 개 뒤에 자신을 괴롭히는 그 남자가 몰래 숨어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편지를 읽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는 카메라의 사각 지점을 알아내고 털복숭이 친구를 이용해 몸을 숨긴 채 은밀하게 편지를 읽었다. 그는 우체통에서 전단지를 꺼내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자리를 뜬다. 전단지에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열리는 재고, 정리, 세일 정보가 적혀 있었고 아마도 그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일 것이다.
그가 전단지를 읽고 있는 동안 핫은 초조하게 그의 휴대폰에 계속 연락하며 도대체 정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는 그녀에게 1억 엔을 주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도발적으로 답한다. 이 말에 핫은 더욱 분노한다. 이 사람이 누구든 자신을 분명히 얕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진다. 그녀는 배수구에 숨겨둔 거미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건물 전체를 스캔하라고 명령한다. 거미 모양의 이 장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진, 방수, 내열, 내자기, 고속, 내전기 충격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거미는 A짱과 강아지 쪽으로 다가가지만 곧바로 그들 뒤 계단에서 내려오는 푹신한 슬리퍼 한 쌍에 발려버린다. 핫은 3천만 달러짜리 로봇이 순식간에 파괴되자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이것을 파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고 한동안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그들을 찾으러 내려온 것이었다. 핫은 자신의 거미 장치가 망가진 것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다행히도 오디오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는 것 같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통화 기능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녀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거미를 짓밟았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려 한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인터넷에 그들의 모든 메시지와 어두운 과거를 폭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을 조롱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다른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서야 핫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듣지 못하고 그동안 혼자서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게다가 그녀가 아무리 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조사해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다. 그 사람이 누구든 완전히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그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한편 A찬은 어머니에게서 아파트까지 무료로 태워다 준다. 어머니는 A찬이 혼자 나갔다고 꾸짖으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해준다. 한편 기계거미는 바닥에 짓눌려 있고 이제 겨우 4%의 성능만 사용할 수 있다. 핫은 결국 다시 A찬에게 연락해 아기에게 정보를 무료로 주고 보급품도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그동안 벌인 소동에 비해 너무 쉽게 포기해서 오히려 실망스러울 정도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A찬은 놀랍게도 혼자 밖에 나간 일에 대해 별다른 꾸중을 듣지 않는다. 어머니는 강아지가 스스로 문을 열었고 아기가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기어나갔다고 생각한다. 그 일로 인해 당분간 강아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묶어두었다. 핫에 따르면 곧 창고형 슈퍼마켓이 문을 열 예정인데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친 재고에서 물자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핫이 그렇게 기꺼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동안의 일에도 불구하고 꽤 관대한 편이다. 만약 그가 재료를 모으려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우선 그는 슈퍼마켓에 어떻게 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전단지를 식탁 위에 두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는 어머니가 우유가 5날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 그건 완벽한 기회이고 그는 그 상황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는 식탁 위에 있던 우유컵을 일부러 넘어뜨리고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다가오자 여전히 자는 척을 한다. 어머니가 우유를 치우려고 하다가 마침내 식탁 위에 놓인 슈퍼마켓 전단지를 발견한다. 어머니는 전단지를 집어들고 한번 가볼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A짱의 계획대로 흘러간다. 드디어 창고에 가는 날이 오고 어머니는 아기를 분홍색 옷으로 차려입히는데 이는 A짱에게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두 사람이 외출한 동안 집에는 개가 충분한 먹이를 두고 남겨져 있다. 그들은 슈퍼마켓에 도착하지만 어머니가 들어가기도 전에 경비원이 급히 달려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경비원은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줄분유만 사러 왔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경비원은 그녀의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공무원이고 A차는 곧 정부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오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비원은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할 뿐이고 그녀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괴물이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괴물이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순식간에 괴물이 손을 움켜쥐자 남자의 머리가 피투성이 풍선처럼 터져버린다. 그리고 나서 괴물은 무방비 상태인 어머니와 아이를 노리기 시작한다. 이 괴물은 A찬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증식형이라 특별한 약점도 없다. A찬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힘을 쓰지 않으면 자신과 어머니 둘 다 이곳에서 죽게 된다. 망설일 시간이 없어서 A찬이 막 행동에 나서려는 순간
어머니가 그를 유모차에서 번쩍 들어올려 도망치려 한다. A차는 이 괴물이 완전히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 괴물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도보로 도망칠 가망은 전혀 없다. 괴물이 그들에게 점점 가까워지자 A차는 벽에 소화기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자를 부순다. 상자가 폭발하면서 주변 전체에 가스가 퍼진다. 갑작스러운 연기 덕분에 A차는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와 괴물을 공격해 괴물을 멀리 날려 벽에 부딪히게 만든다. 그는 먼지가 가라앉기 전 약 30초 동안 이 괴물을 처리할 시간이 있다. 그 30초 안에 그는 어머니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전에 이 괴물과의 싸움을 끝내야 한다. 어머니는 괴물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기절한 상태라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아까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시간이 없다. 증식형 괴물은 머리에 핵이 있다. 머리를 제대로 공격할 수만 있다면 한 방에 확실히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괴물은 아까의 공격을 받고도 아직 멀쩡하다. A차는 괴물이 다시 일어나 자신이나 어머니를 해치기 전에 반드시 한 방에 끝내야 한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쓸 수 있는 지름길도 없다. 이번엔 자신의 힘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만 한다. 다행히 이번에는 적어도 일어설 수 있어서 기어다닐 필요는 없다. 괴물이 먼저 움직여 아이를 향해 뛰어들지만 A차는 그 전에 몸을 피해서 공격을 피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얇은 실처럼 뻗어나가는 두꺼비 능력으로 괴물을 베어낸다. 괴물을 쓰러뜨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강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지금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지만 A차는 이길 사람은 자신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다시 한번 괴물을 공격하러 달려가며 이번에는 적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작은 몸 덕분에 대부분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고 두꺼비 능력에서 나온 실을 이용해 괴물의 몸 주위를 휘감으며 감아버린다. 그가 착지하자마자 줄을 당기는데 다시 한번 줄이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그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괴물의 머리를 공격해야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저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는 아기를 겨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너무 빠르게 움직여야 해서 괴물은 자신의 모든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괴물 입장에서는 쥐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아짱은 괴물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지치게 만들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약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이전 삶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전투 경험 덕분입니다. 아기의 끊임없는 공격 덕분에 괴물의 힘이 크게 약해졌고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자만할 수 없습니다. 괴물이 끊임없는 공격으로 심하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모든 힘을 짜내등에서 가시 하나를 뽑아내 아기에게 엄청난 힘으로 던집니다. 아짱은 그 공격을 피할 만큼 빠르지만 그래도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는 재빨리 도약해 괴물과의 거리를 크게 벌려 괴물이 또다시 그런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괴물이 저렇게 계속 공격한다면 아기는 가까이 다가가서 끝장낼 기회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습 공격 같은 다른 전략을 생각해내거나 괴물의 주의를 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자신의 힘을 모두 쓴 후유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머니가 다치기 전에 도망쳐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 그는 어머니가 1층에서 무력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흘러버린 것 같고 이제 어머니가 깨어나서 필사적으로 그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찾아 헤매다가 괴물과 마주치게 되고 충격에 휩싸여 괴물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고 아짱은 그녀가 혼자서는 절대 괴물을 상대할 수 없으니 도망치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어머니답게 그녀도 분명히 자신만의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턴건을 꺼내 괴물에게 쏘고 강한 전기로 괴물을 감전시켜 몸을 굳게 만듭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아기가 찾고 있던 완벽한 기회입니다. 괴물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의 어머니를 휘둘러 뒤로 날려버리는 순간 아짱은 건물에서 거리로 뛰어내립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괴물을 등지고 있는 사이 아짱은 하늘에서 거대한 공격을 퍼부으며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려옵니다. 괴물은 막상 위를 올려다보니 다리에 엄청난 에너지를 모은 아기가 고속으로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공격은 괴물의 머리에 정확히 적중하여 즉시 머리를 산산조각 내고 괴물을 단번에 죽입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이고 아기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갑니다. 아직 어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곁에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위험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하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그를 구했습니다. 아직 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녀를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힘에 후유증이 몰려와 그도 그녀 옆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게 됩니다. 훨씬 나중에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낯선 붉은 눈의 남자가 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습니다. 아짱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 남자에게 오줌을 싸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사과하며 그 낯선 남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는 얼굴에 묻은 오줌을 닦아내며 아마도 자신이 아이를 놀라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개와 잘 지내고 있는지 묻고 어머니는 그 남자와 익숙한 사이인 듯 보입니다. 그 남자는 아마도 그 개의 전주인인 것 같고 잡종견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아짱은 어머니가 분명히 자신들을 공격했던 괴물을 봤을 텐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점이 더 신경 쓰입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신이 자는 동안 또 몰래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식량을 비축하러 나갈 거라며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그 말에 아짱은 주목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량을 비축하고 전부 사들이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기 전에 자신이 쓰러뜨린 괴물에게서 크리스탈 코어를 회수해야 합니다. 그는 유모차에서 뛰어내려 괴물의 잔해 쪽으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개구리 꼬리를 사용해 그것을 흡수하자마자 즉시 괴물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화 스킬인 것 같고 이미 그의 혈류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스킬이고 이제 꼬리를 일종의 방패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로 다시 기어가기 전에 그는 아까 그 수상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자신과 그의 어머니가 둘 다 자신들에게 짐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비상시 미끼로 쓸 수 있어서 적어도 약간은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남자는 확실히 미친 사람이고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사람에게 다른 차량을 타고 더 많은 보급품을 챙기라고 지시합니다. 아짱이 그 대화를 엿듣고 있던 중 자신이 숨어있던 트럭에 실수로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곧바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엿듣고 있는지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남자가 아짱에게 다가오지만 분명 위협적인 누군가를 예상했으나 대신 어린 아기를 보고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 남자는 아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전화를 들고 상대방에게 아기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냥 아기일 뿐이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짱이 그냥 아기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아짱은 그 남자가 완전히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모두 차에 타고 그의 어머니가 아짱을 뒷좌석의 유아용 카시트에 안전하게 앉힙니다. 그들은 남자와 3명의 다른 사람이 차에 타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아짱은 그 미친 남자가 운전하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힘을 쓸 수만 있다면 그는 그 미친 남자를 단번에 제압하고 누가 더 강한지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차 안의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식을 건네며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착한 게 정말 이상합니다. 아짱은 이 사람들이 괴물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기나 한 건지 그리고 왜 지금 같은 때에 밖에 나가려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차를 출발시키고 그들이 머물던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떠납니다. 아짱은 이들의 무감각함이 아마도 일종의 자기 방어일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괴물이나 시체를 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며 두려움을 숨기려고 할 뿐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마을을 운전해 지나가던 중 링 선생님이 차 안에 있는 모두와 나눠 먹으려고 샌드위치 상자를 꺼냅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짱과 그의 어머니가 머무는 아파트 건물의 주민들입니다. 그 중에는 그의 어머니와 502호에 사는 주민 링 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3호에 사는 주민 댄 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호에 사는 주민 류카신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슈퍼마켓으로 가는 동안 차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간식을 건넵니다. 류카신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데다 일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게다가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를 집에 두고 가려고 했지만 A짱을 혼자 두면 항상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국 그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A짱은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아이 때문에 벌어진 온갖 소동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는 어머니에게 무의식적으로 말을 그만하라고 하려 합니다. 맨 앞에 있는 남자 중 한 명은 504호의 친 미노루입니다. 운전사는 링이 싸움에서 쓸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녀가 테이저건으로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린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뒤따라오는 트럭에게도 함께 데려왔기 때문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추가적인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장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자기 아이였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마을을 운전해 지나가던 중 운전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많은 괴물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곳은 놀랄 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가 도로 위를 달리며 분명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숨을 곳을 찾아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근처 건물의 벽이 갑자기 터지며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여러 마리의 괴물들에게 한꺼번에 덮쳐집니다. 운전사는 괴물들과 소녀를 피하려고 차를 조종하면서 모두에게 꽉 잡으라고 말합니다. 자동차와 트럭 모두 괴물 무리를 피하기 위해 드리프트를 하며 무사히 그 옆을 지나갑니다. 괴물들이 소녀를 에워싸 땅에 끌어내릴 때 뒷좌석에 있던 개가 크게 지저댑니다. 괴물들이 그녀 위에 올라타 공격하자 그녀는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오늘은 A짱과 그의 어머니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들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A짱은 잠시 멈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합니다. 차를 둘러싼 벌레 머리의 괴물들 모두 목에 쏘인 자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괴물들을 조종하는 자는 일종의 사이보그임이 틀림없습니다. 기생충 조종자들은 기생형 괴물로 인간을 사이보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힘은 그리 크지 않지만 수가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종자가 계속 돌아다니는 한 사이보그 괴물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즉시 탈출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불쌍한 소녀에게 몰려들지 않은 나머지 벌레 괴물들이 차로 다가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괴물들이 운전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몇 초 만에 한 마리가 앞유리를 깨고 들어옵니다. 아짱은 주위를 둘러보고 모두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괴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전에 빨리 쫓아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30초밖에 쓸 수 없고 여기서 전부 소진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는 차 안을 둘러보며 승객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류크는 필사적으로 차 밖을 내다보며 괴물들에게 맞고 잡아먹히고 있는 소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순간 아짱은 그녀가 앞으로 자신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화가 납니다. 모두를 도울 방법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녀는 모두가 자신만 구해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냥 두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호루는 그들에게 그 소녀를 구하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목에도 이미 다른 괴물들과 똑같은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녀 역시 이미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민호루는 분명히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전투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짐을 나를 정도의 힘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전기사는 이 혼란 속으로 돌진해야 하냐고 묻지만 만약 돌진할 거라면 모두가 전멸하기 전에 먼저 괴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짱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두를 죽게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남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댄쿠는 차 안 어딘가에서 단단한 물건을 집어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우러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겉보기에는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갑자기 미쳐 날뛰는 타입의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겁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로 이 차 안에는 그들을 둘러싼 괴물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까 사용했던 총을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넣습니다. 댄은 어머니가 총을 들고 밖에 나간다는 말을 듣자 더 이상 자신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날카로운 물체가 갑자기 차 안으로 찔러 들어와 댄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헝겊 인형처럼 차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때 날카로운 발톱이 차 옆면을 파고들고 또 다른 곤충 괴물이 무시무시한 머리를 차 안으로 들이밀더니 곧바로 류크에게 발톱을 찔러 즉시 죽여버립니다. 이 괴물이 바로 모든 사이보그의 본체인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적절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차 안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제 아기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침이 그의 어머니를 향해 곧장 날아듭니다. 그는 침이 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전에 막을 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침이 어머니를 찌르는 대신 뜻밖에도 자동차 쿠션을 찌릅니다. 그들은 자동차 앞쪽을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친미노루가 괴물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친미노루는 이 존재가 모든 괴물들의 우두머리임을 깨닫습니다. 괴물은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찌르려 하지만 그는 침을 붙잡아 부러뜨립니다. 이 남자가 맨손으로 모든 괴물들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린 것을 보면 그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침을 자기 목에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비명이 점차 사라지자 괴물은 죽고 친 미노루는 괴물의 시체를 떨어뜨려 거리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는 얼굴에 묻은 피를 닦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불평합니다. 한편 아짱은 그 노인이 완전한 강자임을 깨닫고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괴물에게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서 아직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짱은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심장만 노려서는 괴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괴물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고 곧 다시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노인에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크게 소리를 질러 노인이 뒤를 돌아보게 하고 노인은 간신히 곤충 괴물의 기습 공격을 피합니다. 노인은 과거 특수 전투 부대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즉시 이 괴물이 심장을 찔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남자가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특수 전투 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괴물들을 상대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남자는 차에서 뛰어나와 괴물을 공격해 쓰러뜨리려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 진미노루는 이번에는 모든 힘을 다해 괴물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괴물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내리쳐 두개골이 즉시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가 잠깐 싸우는 것만 봐도 전투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머리를 노리기로 결정한 것도 매우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좀 더 일찍 그 노인이 군 출신이라는 것과 차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가 조직의 개였던 전생에는 자신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쯤 이미 군대는 전멸한 상태였지만 정부가 무너진 후 군대가 괴물에 맞서 싸우는 최대 세력으로 떠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조직의 적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핵심 부대에서 활동하는 특수 전투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았고 조직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남자의 노력 덕분에 그들은 마침내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치인 미노루는 즉시 그 생각을 단호히 거절하며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믿을 만한 사람이 팀에 합류한 것 같지만 이제 아이짱은 이 남자를 어떻게 아군으로 끌어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는 가짜 군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혹은 핫을 협박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게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냥 그 남자에게 달라붙어서 자신들을 지키게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생각만 해도 아기는 사악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남자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는 린 씨에게 아이짱과 함께 자기 곁에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즉시 동의하며 자신이 짐이 되지 않고 성실히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아까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릴 때 도와준 것에 대해 남자에게 감사를 전하지만 그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아까 아이짱이 울지 않았다면 자신은 분명히 그 몬스터의 공격에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에게 사람이 어리석을수록 이익을 더 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아까 가졌던 이기적인 생각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이짱은 팔짱을 끼고 남자의 도움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치인 미노루의 성격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슈퍼마켓에 도착하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 것 같습니다. 광고에는 슈퍼마켓이 영업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짱은 핫이 해킹의 달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마도 그녀가 원격으로 슈퍼마켓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는 어딘가에 있는 친구가 원격으로 문을 열어줬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고 휴대폰을 번쩍 들어 보이면서 나중에 자신의 친구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라고 상기시킵니다. 그 일로 인해 아이짱은 의심이 생겨서 몰래 어머니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핫이 최근에 메시지를 보내서 보안 카메라로 그들의 차를 봤고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줬다고 알려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운전기사가 확실히 핫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때문에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핫과 운전기사 모두 그에게는 매우 수상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슈퍼마켓에 들어가고 아이짱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지쳐버립니다. 슈퍼마켓은 매우 크고 창고에는 많은 물자가 쌓여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카메라도 없어서 아기는 자신의 능력을 쓸 때 들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노인이 무기 거치대를 가져온 것을 알아챕니다. 전직 특수전 부대원이니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이제 슈퍼마켓에 들어오자 지금까지 그들을 안내해주던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슈퍼마켓 안에는 직원도 보이지 않아서
물건을 샀거나 계산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창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건물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을 바라보니 아까 그 남자가 상자들을 두드리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가게 안의 모든 물건이 이미 자기 조직에 의해 구입되었다고 선언합니다. K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조직의 일원입니다. K의 개조차도 그를 싫어하는지 격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운전사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슈퍼마켓에 들어가기 위해 모두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을 다 썼으니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처리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독백을 늘어놓는 동안 K는 즉시 남자의 팔에 있는 문신을 발견합니다. 이는 그가 진짜로 조직에 속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자는 눈에 어둠을 띤 채 슈퍼마켓이 이제 동년회 소유라고 선언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합니다. 그의 위협은 특히 그 노군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기를 꺼내며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조직의 이름이 즉시 K의 주의를 끕니다. 그는 이 조직의 지부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사냥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선봉대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모으는 이유도 다가오는 재난을 감지했기 때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K는 왜 이 남자에게서 불길한 느낌을 받았는지 그의 거만한 말투에서 느꼈던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든 아기 K는 그를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린과 노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재빨리 파악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졸개들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곧바로 삽을 집어들어 발전기에 던집니다. 삽은 강하게 부딪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기계에 밝히고 폭발이 일어날 듯한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고 그 모습을 노인은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 그 남자는 비웃으며 카트를 조종하는 리모컨을 꺼냅니다. 노인은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운전사를 덮치려고 뛰어들지만 마지막 순간에 상자 더미에 의해 튕겨나갑니다. 이윽고 노인은 총구를 바로 앞에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조직원은 웃으며 군 출신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린이 총을 들고 나타나 남자에게 노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남자는 분명히 재미있어하며 그녀가 지금까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그녀를 쏜 후에도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할지 묻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밝은 세계에 사는 린은 마치 소풍을 주최하듯 식량을 나눠 먹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함에 실제로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인상적일 정도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개를 맡겼던 때를 상기시키는데 물론 친절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으러 갔을 때 이미 주인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도 처리해버리기로 했던 거죠. 그때 그녀가 나타났고 그는 그녀가 다 큰 개와 아기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는 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는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총을 들고 식량을 나누자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순간 그의 부하들이 모두 린 일행에게 총을 겨눕니다. 보스는 린 같은 약자는 죽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순간 K는 조직의 통제 아래에 있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쥐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지금처럼 무시당했습니다. K는 자신의 개가 부하들을 공격하려는 순간에 몽상에서 깨어납니다. K는 즉시 슬라임을 발전기에 던져 정전을 일으킵니다. 다음 순간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고 보스는 불이 들어올 때까지 모두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동시에 보스가 총을 들어올립니다. 기회를 포착한 K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해 보스를 때리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갑자기 끼어들어 대신 보스를 걷어찹니다. K와 노인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K는 자신이 군인인 노인에게 들킨 것이 불운임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들은 K를 괴물로 여길지도 모르고 그의 능력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상대로 노인 역시 K가 괴물인지 고민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공격하려는 순간 아기 K는 재빨리 뛰어올라 노인의 사각지대인 위쪽 선반에 자리를 잡습니다. 노인은 손전등을 켭니다. K 역시 불을 켜려고 했지만 노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이제 어쩔 수 없이 먼저 노인을 제압해야겠다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인해 모두가 경계하게 되면서 방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다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슬라임을 발견합니다. K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트롤리에 앉아 구경할 준비를 합니다.
놀랍게도 슬라임은 노인과 똑같이 변신합니다. 그 슬라임이 노인을 공격하고 곧 모두가 자신과 똑같은 복제인간과 싸우게 됩니다. 노인 역시 자신의 분신과 싸울 준비를 하며 이 새로운 재앙에 욕설을 내뱉습니다. 리는 자신의 완벽한 복제인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다가오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노인이 주목합니다. 노인은 뒤를 힐끗 돌아보고 K가 근처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며 그의 복제인이 트롤리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봅니다. 노인은 이 복제인을 전에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꼬마 친구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노인이 백마탄 기사처럼 달려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노인은 복제인이 K에게 다가가려 하자 즉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복제인이 슬라임 같은 특성 덕분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 그는 점점 좌절감을 느낍니다. 노인은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삽을 옆으로 던지며 이런 괴물에게 더 적합한 새로운 전략을 써야 할 때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무기 상자를 열고 총을 꺼냅니다. 한편 리는 전기총을 사용해 자신의 복제인을 물리칩니다. 전기가 슬라임 생물의 약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K 역시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어 자신의 복제인을 쓰러뜨립니다. 이것 또한 잘 알려진 약점입니다. 결국 노인은 순수한 화력으로 자신의 복제인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슬라임 복제체가 린을 향해 돌진하지만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쏘아서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생물은 아직 살아있으며 뭔가를 시도하려 하지만 노인은 끝까지 그것을 해치우겠다는 결심으로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스도 다시 일어나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노인은 여전히 슬라임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K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대놓고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스가 갑자기 그를 붙잡아 인질로 삼고 린과 노인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하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보스가 모르는 사실은 그가 오히려 우리 영리한 소년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점입니다. K는 조용히 자신의 슬라임 능력을 발동해 보스의 부하 중 한 명을 조종합니다. 그 부하는 곧바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다음 순간 거대한 폭발이 그 일대를 뒤흔듭니다. 보스는 폭발에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K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K는 혼란을 기회로 삼아 1급 크리스탈 코어를 발견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꼬리로 재빨리 집어챕니다. 폭발로 심하게 충격을 받고 거의 죽을 뻔한 보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으로 달려가 문을 세게 닫아버립니다. 방 안에는 또 다른 부하들이 여러 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스는 이제 움직일 때라며 부하들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간다는 것이죠. 부하들은 즉시 명령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또 다른 문신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목 옆에 새겨진 문신으로 그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제 모든 것이 K에게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조직의 진짜 보스, 라이입니다. 그가 바로 전생에서 K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라이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K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지금 그것도 아기인 채로 그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K의 아기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라이가 실제로 그 시선을 느끼고 짜증스럽게 그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순간 붉은 안개가 그들 주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홍색 먼지라고 불리며 이 촉매로 가득 찬 세계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으로 인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것에 접촉한 사람들은 죽거나 괴물로 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리의 부하 몇 명이 흉측한 짐승으로 변해 그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것도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라이는 평소처럼 잔인하게 K를 괴물 미끼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기를 괴물들이 있는 방으로 던져넣고 현장을 도망쳐 K를 남겨둡니다. K는 평소처럼 그 계획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도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코어를 꺼내 활성화합니다. 다음 순간 그는 전투에 최적화된 성인 전사로 변신합니다. 압도적인 괴물이 그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의 촉수가 주저없이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제 크리스탈 코어와 융합된 그는 능력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여 주변의 괴물들이 더 이상 실체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괴물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공격을 시도합니다. K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광선을 뚫고 곧장 괴물의 몸을 관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거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제 그의 촉수는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도마 위에 채소를 썰듯 괴물들을 베어냅니다. 한편 라이라이는 점점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충격에 휩싸인 그는 유아에서 전사로 변한 K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창백한 그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K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는 라이가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욱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K는 목적이 담긴 어두운 눈빛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라이 역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즉시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총을 꺼내 K를 향해 발사하지만 다행히도 K는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비록 지금의 몸이 유아 시절의 원래 몸과는 다르지만 이 몸이 제공하는 속도와 민첩성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K가 불과 몇 센티미터까지 거리를 좁히자 라이는 그가 괴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K는 한순간에 라이를 방 안으로 내던져 구석에 세게 부딪히게 합니다. 피를 토하며 라이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중얼거리는데 이제야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K는 잠시 그 사람이 누구였을지 궁금해하지만 곱씹을 시간은 없습니다. 라이가 갑자기 주사기를 꺼내 이상한 약물을 자신에게 주입합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하며 괴물 같은 형태로 변해갑니다. 변화를 지켜보던 K는 대격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조직이 이미 이 약물을 실험해왔다는 사실, 즉 인간을 괴물로 만들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공식이 존재했다는 진실을 즉시 깨닫습니다. 괴물이 점점 커지자 K는 눈에 띄게 두려워합니다. 괴물이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고 K는 간신히 공격을 막아내지만 곧바로 촉수로 반격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충돌만으로도 그는 상대가 결코 평범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괴물은 은빛 촉수로 그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K는 가까스로 피합니다. 괴물의 움직임만 봐도 K는 이 존재가 처음부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는 이 괴물이 바로 전생에서 자신을 죽였던 그 괴물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력했던 자신이 아니며 같은 괴물에게 다시 죽을 생각도 없습니다. 새로운 결의로 그는 날카로운 집중력과 도전적인 에너지로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괴물을 향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K는 노군인이 동방연화회에서 훔친 탄환으로 총을 재장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러니가 그에게도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노인은 악당의 무기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K는 전투의 갑작스러운 전원을 받아들이려 애씁니다. 노인은 거대한 눈을 가진 괴물, 즉 여전히 괴물의 모습으로 위장한 이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며 K는 저절로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고 이번에는 그의 편입니다. 리는 자신이 조직에 들어가게 된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조직의 한 대표가 그를 유혹하며 세상에 곧 닥칠 재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조직에 가입한 선물로 약을 건네며 이 약이 그의 진짜 본성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때 그는 약을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본성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고 괴물의 본성이 깨어나자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말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괴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뚱뚱한 아주머니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화를 내자 그는 증거라며 방금 전에 남편이 그녀를 못생긴 잠자는 돼지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이미 자신의 몸매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성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남편은 맞은 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이 떠나자 그녀는 자신의 못생김에 절망하게 되고 수호천사처럼 보이는 라이는 절대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뒤 나중에 그들을 이용해 마음을 착취합니다. 이런 사기꾼 기질 때문에 그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즉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레벨 4 몬스터, 트릭스터 라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년이 목격한 몬스터는 모두 환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전생에서 자신을 죽인 몬스터를 보고 라이의 속임수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편 라이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하고 반격하여 결국 승리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그는 총알에 맞고 다시 싸울 준비가 된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노인의 긴 수명에 좌절감을 느끼고 즉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라이가 다시 공격하지만 그의 일격은 연속적인 폭발에 맞닥뜨립니다. 충돌로 인해 많은 연기와 먼지가 발생해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틈을 타 K는 뒤에서 그의 사각지대로 이동합니다. K가 공격하자 라이는 환각에서 이렇게 빨리 벗어난 것에 분노하며 크게 욕을 합니다. K는 앞으로 나서며
라이가 겨우 4등급 사기꾼에 불과해서 절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과 함께 케이는 촉수로 라이를 공격하고 라이는 그 촉수들을 욕합니다. 다음 순간 라이는 케이 주위에 환각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실패한 것에 라이는 좌절합니다. 케이는 전생에서 환각 때문에 죽음을 맛봤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속으로 리에게 감사하며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합니다. 케이가 번개처럼 빠르게 자신을 향해 돌진하자 라이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케이의 공격을 받은 후 라이는 심하게 피를 흘립니다. 그런 케이가 차분하게 이제 끝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시간 후 또 한 번의 진홍색 먼지의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옥을 열어젖히는 기형적인 파도가 될 것입니다. 케이가 라이를 끝내려 준비하자 라이는 그를 막으려 합니다. 케이는 그의 유언에는 관심 없다고 답하며 반드시 끝을 내겠다는 결의를 보입니다. 한편 노인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케이는 라이가 온몸이 상처투성임에도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는 강적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곧장 목을 노려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막 공격하려는 순간 환영에 휩싸입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그에게 애원하며 자신도 죽일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고 그 순간이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와 연속 폭발에 휘말립니다. 틈을 노려 라이가 다시 공격하고 케이는 가까스로 피합니다. 케이가 다시 일어서자 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케이가 자신을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는 케이의 생각을 완전히 읽을 수 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이는 케이에게 남은 공격이 단 한 번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라이를 노인에게 맡기고 떠날까 고민합니다. 동시에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라이는 노인이 쏜 총알을 피하고 늘 그랬듯 그냥 서 있기만 할 거냐며 조롱합니다. 케이는 평범한 무기가 4등급 괴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속으로 욕을 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치게 커진 라이는 이제 노인의 전술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협적인 웃음과 함께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선언하며 라이는 노인이 숨어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노인이 설치해둔 수류탄이 라이가 밟는 순간 폭발합니다. 이이가 다친 것을 본 케이는 노인의 예리한 본능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치 대답하듯 노인은 라이의 뒤에 나타나 공격하려 하지만 라이는 마지막 순간에 피합니다. 라이는 반격을 준비하지만 케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갑작스러운 방해의 이이는 깜짝 놀랍니다. 이이는 웃으며 케이에게 자신의 미래가 궁금한지 묻습니다. 그가 잠시 방심한 사이 노인이 그를 쏩니다. 갑자기 라이의 머릿속에 환상이 스며들며 자신이 하찮은 자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케이는 라이에게 그가 항상 패배자이고 결국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케이는 이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분노한 라이는 머리를 움켜쥐며 그 말을 부정합니다. 또 다른 환상이 번쩍이며 그가 비참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미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분노한 그는 마구 날뛰지만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하고 맙니다. 다음 순간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가운데 이이는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잘라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케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마침내 최고의 사기꾼마저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이의 머리가 몸에서 날아가면서 그는 다시 한번 케이의 기억을 엿봅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에 크게 뜨이며 자신 앞에 서 있는 괴물을 봅니다. 다음 순간 잘린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는 케이에게 자신의 정신에서 나가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케이에게 소리치며 이것이야말로 아기와 관련된 경고의 진짜 의미였다고 선언합니다. 노인은 케이를 힐끗 바라보며 관심을 보입니다. 라이는 목소리를 힘겹게 내며 케이가 재앙의 알이라고 말해 케이와 노인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라이는 이 혁명을 시작함으로써 케이가 평범한 삶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부터 조직은 그를 집요하게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이는 더 이상 말을 잇기도 전에 또한 발에 총성이 울리고 총알에 맞아 침묵합니다. 케이와 노인은 재빨리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새로운 인물이 자신의 지프에서 내려오며 적을 제때 죽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적이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케이는 그 남자가 군인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새로 등장한 인물은 노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방금 자신이 말한 교훈을 바로 그에게서 배웠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 온 대위이지만 그는 설랑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이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또 다른 괴물이 라이 온의 뒤로 다가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괴물을 죽입니다. 상자 뒤에서 지켜보던 우리의 주인공은 그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노인은 라이온에게 일부러 이 자리에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온은 휴대폰을 꺼내며
선생님에게 본부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현재 비상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녀가 무사하다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라이오는 군대에 그들의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케인은 즉시 이 노인이 바로 군대의 최고 사령관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라이오는 노인에게 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노인은 그와 함께 가겠다고 동의합니다. 한편 케인은 두려움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그가 움직이자 그들의 시선이 케이에게 쏠립니다. 잠시도 지나지 않아 라이온이 이미 케이에게 다가가 총을 겨눕니다. 다행히도 케인은 이미 아기 형태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라이온은 의심스럽게 그가 조금 전 자신이 본 괴물인지 묻습니다. 한편 케인은 라이온이 자신을 쏠까 과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나서서 케이를 그곳에 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제자에게 알립니다. 노인은 케이를 품에 안으면서 계속 연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자 케이는 진짜 아기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진짜 아기이기도 하죠. 오는 아기와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케이는 라이온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는 조직에서 그를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후 케이는 다른 아기들과 함께 보육실에 놓입니다. 간호사가 그를 침대에 눕히자 라이온은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따릅니다. 케이는 자는 척하면서 이 모든 말을 듣고 노인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갑자기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고 라이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라이온이 아기의 에너지가 좋다며 부드럽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지만 곧 그의 말투가 바뀌며 능력을 사용해 아기를 잠들게 만듭니다. 한편 우리의 소녀는 이 모든 광경을 두 눈을 크게 뜬 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라이온이 조직 내에서 탱크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꽤 중요한 인물임을 기억합니다. 게다가 라이온은 누구의 몸속이든 마음대로 혈액을 조작해 폭발시킬 수 있는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라이온이 아기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산소 부족을 일으켜 아기가 자연스럽게 잠든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케인은 특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전의 시도 이후로 라이온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인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온이 우리 아기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편 케인은 자신도 너무 일찍 각성한 능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종말이 오기 전에 능력을 각성할 수 있는 소수의 적합자 중 한 명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순간 라이온이 케이를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케이는 내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라이온이 멀어지자마자 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떠나기 전에 라이온은 이 상황이 정말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라이온이 떠나자 케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가 정말로 간 것이 맞는지 확인한 뒤 곧바로 벌떡 일어섭니다. 그는 라이라는 사기꾼, 즉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케이에게는 신급 흡수와 같은 능력이 있어 자신의 생각을 라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장벽을 만듭니다. 이제 라이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는 혈류를 조절해 느리게 만들고 가짜 피가 자동으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그는 그것을 관찰한 후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며 그들 또한 재앙의 알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이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이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라이온이 이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그는 군대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그 군대는 전생의 조직에 의해 전멸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노인에게로 향합니다. 노인은 손주를 직접 확인하려 했던 걸 보면 라이온을 분명히 신뢰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또한 라이온이 자신에게 했던 검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의 개를 떠올리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지금은 남을 생각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탈출 계획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 얻었던 크리스탈 코어를 떠올립니다. 그 코어로 다크 섀도우라는 능력을 융합했었습니다. 하지만 융합 과정에서는 많은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가 쓸 수 있는 것은 다크 섀도우와 갓 베리어뿐입니다. 갓 베리어는 정신 공격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크 섀도우는 너무 강력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하기에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들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기인 척하는 것이 그에게 잘 통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다른 아기 침대에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리에서 나뭇가지가 자라나는 또 다른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이 아기도 자신처럼 또 다른 적합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러 아기들을 더 발견합니다.
그는 전생에서 이런 아기들이 항상 감금되어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같은 곳에 이 아이들 모두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무 덩굴이 그를 들어올립니다. 그는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능력을 써야 할지 잠시 고민하지만 다른 소년이 도와주며 그의 생각이 끊깁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그냥 자는 척하라고 조언해주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얌전히 행동해야 합니다.